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매월 첫 주에는 책을 소개하고 있죠. 1월 첫 주에는 이제 설이다 보니까 책을 소개 안 했는데 2월 첫 주 오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최준식의 이런 책입니다.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고 있죠. 한국인은 누군가? 문화란 무엇인가? 한국인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 한반도에서 같이 살아온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제 방송은 한국인을 주요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줍니다. 특히 문화, 역사적인 측면을 잘 알면 한국인과 더불어 살 수 있고 한국인에게 속지 않을 수 있고 또 한국인의 정체성을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간다든가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더라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또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는 되게 자연을 바꾼 물질적 또는 정신적 산물로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가 지금 만연하고 있죠. 이게 회식 문화를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밥 먹고 뭐 술집 가서 또 술 한잔하고 노래방 가는 이 회식 문화 자체를 축소시켰고 또 그렇게 1차, 2차, 3차 가는 것을 자제시키고 그냥 밥자리에서 술 한잔 먹고 끝난다든가 아니면 회식 문화를 회피하는, 회식을 갖지 않는 그런 쪽으로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자동차가 나오니까 자동차 문화가 형성되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렇게 스마트폰 문화는 뭡니까? 뭐 유튜브라든가 음성 통화를 한다든가 문화 그 자체가 문자라든가 이런 그 매체에 의해서 바뀌는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바꿔나간 사람은 결국 사람이요.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산물을 남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간 문화재 그러기는 하지만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문명하고는 문화를 구분하죠. 그런 차원에서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를 홉스테드의 그 문화 이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준식은 홉스테드라는 학자의 문화 요소에 의한 문화 차원 이론, 이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하는데 권력거리가 어떤가? 권력거리에서는 불평등을 수용하는 그 반응 정도, 불평등을 잘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만 0.1만 차이 나도 수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는 불평등을 잘 수용 못합니다. 평등주의를 외칩니다. 평준화를 외칩니다. 2020년에 일론 머스크 있죠. 테슬라. 그 사람이 받은 연봉이 어떻게 되느냐. 7,143억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머스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김택진입니다. NC소프트죠. 김택진이 받은 연봉이 얼마인가? 184억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배 차이가 나죠. 미국과 한국의 최고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마 더 못 견딜 겁니다. 그러면 그 1인당 개인 소득을 보면은 미국은 지금 6만 5천이죠. 이게 한 2년 전 그 안팎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3만 2천 정도죠. 그러니까 어때요? 2배 차이가 나잖아요. 자, 1인당 소득은, 국민소득은 미국이 한국보다 2배 높은데 이걸 보면 몇십 배잖아요. 미국에서 최고 연봉을 받은 사람 머스크, 한국에서 최고 연봉을 받은 사람 김택진. 그런데 누가 더 못 견디느냐? 미국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권력거리, 곧 불평등 수용 능력은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불평등한 건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배고픈 건 참아도 불평등하면 배 아파서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이야기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과 집단, 그 중에서는 집단성이 강하다. 한국은. 그 다음에 불확실성 회피. 자, 권력거리였죠. 권력. 그 다음에 개인이냐 집단이냐.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잘 참아내느냐 참지 못하느냐. 불확실성 또는 뭐 불안, 그런 거를 못 참아내는 쪽이죠. 우리는. 그래서 불안산업이 유행합니다. 불안산업, 종교마저도 불안산업이라고 하고, 또는 보험, 연금,
뭐 투자 이런 데에서 그 불확실성에 기초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업료를 많이 지불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보험 같은데. 이게 강하다 보니까 모험을 잘 못하죠. 그리고 남성성과 여성성. 이 중에서는 우리가 남성성이 강한 사회고 가부장적인 사회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그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최준식이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다. 가두는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돼지우리, 닭우리 그러잖아요. 그 다음 내 새끼 제일주의가 교육을 망쳤다. 내 새끼만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교육이 공교육을 앞지르는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죠. 저도 사교육기관에 한 15년 안팎 근무했기 때문에 거기에 뭐 동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 새끼만 특별하게 키우려다 보니까 그것도 어머니들이 교육국, 자녀 교육을 통해서 자기를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자기가 그만큼 꿈을 펼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죠. 여자는 남자보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으로 자기를 인정받으려는 차원에서 내 새끼가 최고다. 내 새끼를 최고로 만들어야 된다. 내 새끼는 내가 책임진다. 하는 차원에서 사교육이 활성화되었다. 그런 이야기라고 집단을 결속시키려고 우리는 공동의 적을 만드는 경향이 많다. 요즘 그 뭐 선거운동하고 있죠. 대선. 거기에서도 보면 집단과 집단끼리 대결하게 되는데 집단 내부가 엉성해지면 그 내부의 결속력을 기하기 위해서 공공의 적을 받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거고 이 정당에서도 쓰는 거고 모임에서도 많이 쓰는 거고 학연 지연 따질 때도 역시 많이 쓰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 빨리빨리 병에 걸렸다 그러는데 이 빨리빨리 병은 불안해서 생긴 거다. 불확실하게 미래를 바라보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생겼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시간표 또는 교육 과정 이게 엄격하다. 근데 시간표와 교육 과정이 또 엄격하다 보니까 그것을 밖에서 대체할 수 있는 사교육이 많이 생겨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유동적이고 교사에 따라서 그 유연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바깥에서 다시 반복해서 가르치기가 어렵죠. 그대로 그것을 주입시키기가 어렵죠. 그런데 고정되어 있으니까 어디서든 선생이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뭐랄까요 교육과정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그게 고정성이 있다 보니까 뭐 수학의 정석이니 수학의 완성이니 해가지고 해법 수학이니 해서 고정된 그런 그 교재를 가르치는 사람이 바깥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런 내용을 하면서 그 책을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가족 집단주의 1부는, 2부는 권위주의, 그리고 3부에서는 신명성, 예술성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잘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게 제가 뭐 이것을 책 내용을 주로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해할 때 한국인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사실은 한국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 한국인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니까. 자, 한국에서 한국인 이야기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이 이런 대중저서를 쓰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만큼 전공하는 사람도 많고 한국에 대해서 한국인에 대해서 이야기 못할 한국인이 없잖아요. 어찌 보면 5천만이 전부 다 한국인 전문가인데 그거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옛날 그림 그린 사람도 그랬습니다. 호랑이 그리기가 쉽다. 왜? 가장 어렵다. 다 아니까. 그럼 뭐가 가장 어렵냐? 가장 쉽냐? 귀신 그리는 거, 도깨비 그리는 거. 도깨비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귀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호랑이는 아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한국 가곡을 안 부르고 한국 대중가요를 안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대중가요 부르면 격이 떨어진다. 가곡 부르면 다 아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실수도 압니다. 그래서 뭐 이태리 뭘 부르니, 프랑스 뭘 부르니, 뭐 미국 뭘 부르니 그러잖아요. 그것도 어찌 보면 자기가
한국인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족 집단주의가 팽배해 있다 보니까 집단을 못 떠난다. 집단을 못 떠나는 우리. 가부장적으로 이렇게 서열 구조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집단을 못 떠나는데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건 뭐예요? 집이죠. 그 다음 학교. 그 다음에 직장.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유교적 가부장제 아래 이 집을 못 떠나게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는 다 가를 이루잖아요, 가. 자, 집안을 이루고, 집안에서 어떤 그 가문의 책무를 또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어떠한 가에, 어떠한 계에 거기서 일가를 이루어서 일가를 이루면 또 하나의 집을 이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 가. 그리고 나라마저도 국가 그러잖아요. 나라 국자가 뭡니까 이게? 집, 이 울타리 있는 곳이에요. 울타리가. 그 울타리가 있는 그 큰 나라마저도 집이라고 하잖아요. 국가. 이렇게 우리는 나라도 집이고, 제가 사는 이 전라북도도 집이고, 전주도 집이고, 제가 태어난 진안도 집이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 곳이 집이거든요. 여기도 집이죠. 집을 못 떠나는 거예요. 집단을 못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주의 중에서도 가족 집단주의. 이 집에 못 박혀 있다. 그리고 혼자는 못 있다. 혼자 어디 가서든지 뭐 전화라도 연결해야 되지. 아니면 혼자 있으면 누구라도 옆에 가게에 갔다. 근데 혼자다. 그러면 가게 주인하고라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되지. 혼자는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유원지라든가 이런 데서 한국인의 특색을 보면 뭐 텐트에 혼자 있든 방에 혼자 있든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혼자 조용히 스마트폰도 끄고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집단을 벗어나 있으면 왕따를 당했다, 소외를 당했다, 독불장군이다, 혼자는 못 살아남는다, 혼자는 못 산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놨죠, 우리가. 사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참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다 뭐다 모든 기기를 끄고 완전한 고독 상태로 들어가서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충전기가 없다는 이야기죠. 혼자 있지 못하니까. 가족 집단주의자니까. 그 다음에 우리주의. 아까 얘기했듯이 울타리다 이거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봐줘요. 같은 버스만 타고 가도 우리가 된다. 여기 최준식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하고 택시하고 사고를 냈다. 아니면 이 버스하고 저 버스가 사고를 냈다. 그러면 그 버스의 탑승자들은 전부 다 자기 편을 드는 거예요. 자기 편에서 이를테면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도. 자기가 운전하고 보면 자기 가족이 탔죠. 그러면 작은 집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집에 탄 사람들은 다 자기 편인 거예요. 왜?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타인을 배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교통사고가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느니, 뭐 힘센 사람이 이기느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새는 보험 때문에 그런 측면이 많이 사라졌지만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거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우리 권속끼리, 우리 가족끼리, 우리끼리 다 해먹는 거야. 이번에 이재명이든 뭐 윤석열이든 보면 다 무슨 핵관이네, 무슨 울타리 이름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갇혀서 그냥 어찌 보면 때로는 공동 범죄인들처럼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거기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또래 집단. 어릴 때 10대들은 저거죠. 권위주의는 이제 위아래를 따지지 않으면 나이가 벼슬이죠. 너 몇 살이야? 너 몇 년생이야? 주민증 까볼까? 내가 한 살을 더 먹었는데 너네 형하고 어쩐데 너네 아버지 뻘인데 뭐 이렇게 나오면서 서열을 따져야 되고 언어의 종비법이 매우 발달되어 있죠. 이 세종대왕이 당시에는 잘한 것이고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세종대왕 당시에 조선시대 이 계급주의가 우리는 여기서 집단주의를 중시하고 있는데 집단주의 속에는 사실은 계급주의도 들어있거든요. 여기 보면 위아래를 따진다는 얘기죠. 권위주의로서. 그리고 여자들은 항상 약자였다. 여자들은 남존 여비에 의해서 항상 아래에 있었는데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 그래서 여성 상위 시대가 되니까 남자들이 더욱더 못 견디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갈등 중에 지금 최고가 젠더 갈등이잖아요. 근데 그 갈등을 남자들이 더욱더 느끼는 측면이 있잖아요.
저도 남자로서 좀 남자들이 물론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동영상 지금 264개째인가요? 265개 안팎 찍었는데 그 중에 가장 반대 많은 게 뭐냐면 남녀 갈등의 문제는 그 키는 누가 풀어야 하느냐? 열쇠는 남자가 쥐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반발이 제일 많은 동영상입니다. 남자 입장에서 냉철히 생각할 때 지금 남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측면도 있고 여성을 우대하는 측면이 물론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지금도 또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남자에게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적인데 아무튼 너 남자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역시 꼰대답다 막 그냥 별의별 말이 다 있었더라고요. 그만큼 남자들이 이 옛날보다 바뀐 상황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서 남자들이 결집하는 것 특히 2대남 20대 남자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옛날하고 달라진 거죠 이게. 그런데 총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남녀에서 여자가 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게 이제 그 책을 저술한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긴 했지만 최전식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못 참는다. 다른 걸 틀린다 그러잖아요. 지금 틀린다. 너는 나하고 틀려. 너는 나와 다른 것이지. 그래서 남의 다름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다른 것을 못 참죠. 그래서 의견을 못 내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부모에게 자녀가, 남자에게 여자가, 강자에게 약자가, 상사에게 부하가 의견을 못 내는 거예요. 왜? 위와 의견이 다르면 묵살을 해버리니까. 사랑까지 무시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 있으면.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그리고 그게 경직돼 있다. 유연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다른 것을 참을 줄 알았는데 저도 이제 그 댓글 같은 걸 달면 제 의견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요즘 뭐 조갑제에 대해서도 선거 그 부정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데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조갑제가 무슨 진짜 기자냐 뭔 참 기자냐 대기자냐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말죠 되게. 그래서 모험을 안 한다. 우리나라 사람 모험 안 하죠. 백기 기자라지 창조 잘 안 하죠. 잘 못하죠. 왜? 다른 걸 못 참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차고 나가는 걸 트윈 그 못을 박는 거예요. 일본 속담이 된 거예요. 모난 돌은 정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모나지 않고 두리뭉술이하게 원만한 걸 좋아하는 거죠. 그래도 유교적인 어떤 뭐랄까요 교육관의 입각에서 인간관의 입각에서 멀리 본다 그러고 있어요. 유교적 역동성. 여기서는 유교가 역동성이다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최전식은 전 저자와 달리 유교는 뭐 역동적이지 않죠. 유교 뭐 공자 맹자 생각할 때 당시에 그냥 가치관에 부합하는 당시 가치관에 부합하는 그런 사상이었죠. 이념이었죠. 그러니까 공자는 당시에 그냥 부합하는 사람이었지 당시에 무슨 획기적인 혁신적인 의견을 낸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말을 하는 사람이었지 발로 뛰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데 위정자들이 그 이론을 끌어다가 정치하기 좋게 생겼으니까 공자의 이론을 숭상했고 그 뒤로 뜬 측면이 있는 거죠. 뜨는 건 자기가 잘나야 뜨는 면도 있지만 분위기를 잘 탄다든가 사람을 잘 만나든가 해서 뜨는 수도 있잖아요. 저도 좀 유튜브가 그렇게 해서 좀 뜨면 좋을 텐데 책이 든 유튜브는 그렇게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중시했다. 그래요. 오늘날 한국의 이 발전상을 보고 놀라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공을 이야기하죠. 사실 박정희가 많이 해놨는데 박정희 욕하면서도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웃기는 이야기죠. 교육을 중시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자녀를 가르친 덕분에 오늘날 가정도 일어섰고 그리고 국가가 일어선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3부에서는 신명과 예술성을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신바람 나면 못 말린다 이거예요. 신명 또는 천기라고도 하고 끼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예술성이 있다. 그래서 신명은 이 무속신앙과 연결된다. 무속하는 사람이 신내림 한다든가 아니면 무아지경에 빠진다거나 작두를 탄다거나
아니면 큰 굿을 할 때 그 초인적인 어떤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막 뭐 예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과거 뭘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그런 무속적인 측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무속적인 신명은 사실은 어디나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 같은 데서도 보면 막 방언을 하고 노래를 막 하면서 그 자기도취에 빠지고 뭐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이제 종파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근데 불교에도 그런 무속적인 신앙이 들어가 있죠. 되게 그 토속신앙과의 뭐랄까요 그 화해 삼신각이네 그 산신각이네 삼성각이네 또 그 뭐 관우를 모신 곳이라든가 절에도 가면은 그런 그 다른 종교와 접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어느 구석인가 되게 있는데 그런 것 중에 무속적인 거에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사실은 무속적인 게 많고 저도 이제 그 서울 한번 보세요. 이를테면 건대 거기 사거리든가 건대 병원 사거리에서 저쪽 그 어린이 대공원 사거리 그 사이가 뭐 몇백 미터 되려나요? 그 사이에 걸으면서 제가 언제 한번 봤는데 뭐 점집, 타로 보는 집, 사주 궁합 보는 집, 그 이렇게 그 노점상에 박스로 해놓은 것이건 아니면 그 상각은 아마 몇십 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서점은 몰라요. 기억 없습니다. 없을 거예요 아마. 있나? 있다 하더라도 하나둘 몇십 개 돼. 그 무속적인 거잖아요. 지금 외국의 그 점까지도 다 들어오는 그만큼 그 자기 운명을 그 무속적인 데 기대는 비과학 오늘날 21세기에 비과학이다 뭐 정치하는 데서도 그런 뭐 얘기들 많이 나오죠. 뭐 무속인들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무속인들이 이 저자는 지금 우리나라에 당시에 이게 1999년대가 읽었으니까 뭐 한 20년도 넘은 그 해 그때도 2, 3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몇십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협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무속을 믿는 사람도 많고 그 무속을 봐주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데 가면 깃발 날리는 데 많잖아요. 그 다음에 노는데 신명이 난다. 춤추는데 노는데 노래도 극과 극이잖아요. 정말 뭐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냥 차가 들썩들썩 할 정도로 노는데 혼신을 다 하잖아요. 노는 것도 아마 일할 때 이 워커홀릭들이 또 잘 노는 사람도 있고 놀 줄만 알고 또 일할 줄만 알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노는데 국민 다 춤꾼이고 국민 다 가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뭐 악기 하나라도 다루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는데 그다음 저기 무교에서 극과 극을 달리고 그리고 예술성을 뭐 논리라든가 이런 쪽이 아닌 예술적인 그런 차원 감성적인 차원이 발달했다. 운해 그런데 좌뇌 운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운해가 발달한 아마 분위기가 그래서 그럴 거예요. 유전적인 차원보다도 그 환경적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 예술성이 높다. 사실 뭐 저는 영화 안 좋아하니까 뭐 영화 안 봤지만 뭐 오징어 게임인가 그런 거든 BTS든가요 그 가수들이든 이런 걸 보면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떤 다른 측면에서는 참 창의성이 부족한데 과학기술 학문 이런 쪽에서는 예술 쪽에서는 보면은 그게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술이 벌어오는 것보다 뭐 영화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음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벌어오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예술에서는 아마 게임 예술일 거예요. 한 게임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그 게임 업체에서 외화를 이렇게 벌어오는 것이 그 영화나 이 음악으로 벌어오는 건 저리가 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게임을 이렇게 그 억누르라고 하고 좀 천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만화와 더불어서 그런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거기에서 신명을 낸 사람들, 음지에서 신명을 낸 사람들이 양지에서 우대를 받는 사람들 저리 가라 하게 진짜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말리면 더하는, 금지하면 더하는 그런 차원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최준식이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도발적인 제목의 책을 내서 또는 한국인에게 문화가 없다고 하는 데서도 또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한국인의 종교 기반에는 무속이고, 그리고 무속신앙으로 보는 어떤 그 한국 종교, 그런 책도 서술했습니다. 이게 이화여대 교수였던가요? 교수하면서 이런 책 저술하는 거 참 보통 부지런하지 않고는 못 씁니다. 이렇게 대중적인 서적을 통해서 한국인들이 한국인이면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한국인 또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말하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준식의 그 작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며, 우리가 그의 책을 읽고서 한국인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한국인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한다면은,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몰려가가지고 뭐 연끌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개미들이 동학이든 서학이든 같이 쫄딱 망하는가 하는 거는, 이런 그 뭐랄까요, 사회학이랄까요, 이런 문화학이랄까요, 문화인류학이랄까요, 이런 학문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을 이해할 때, 저는 주식도 심리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식 한 주도 없고 한 사람은 주식 몇 주 있는데, 보면 주식은 틀림없는 심리전입니다. 근데 그 심리를 알려면 문화 기반을 알면 좋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볼 때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심리를 알아야 됩니다.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그런 뭐랄까요,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2월의 책으로서 최준식의 책을 소개했는데, 최준식은 그 밖에도 또 많은 책을 썼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걸 이제 저는 개략적으로 설명했을 따름이지, 비판의 여지나 동조의 여지가 물론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진 것도 많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한국을 이해하는 이 틀로서 이 사람이 이야기한 8가지, 집단을 못 떠난다, 가족 집단주의, 그리고 우리주의, 위이즘,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 위아를 따지는 것, 위아를 따지지 않으면 말도 못 하잖아요. 너 몇 살이야 해가지고. 그래야 이제 그 상대에 대한 언어 좀비법 하며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른 걸 못 참는다. 그래요. 남의 다름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다르면 틀린다고 하고 꼭 나와 동조하길 바라죠. 그 다음에 멀리 내다본다. 그래도 유교적 역동성, 그런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한 뭐 이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신명이 나고, 이 신명의 기반은 예술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런 그 점쟁이 같은 속성이 있다, 무속인 같은 속성이 있다. 그것이 신바람을 일으키면 잠도 있고 밥 먹는 것도 있고 뭔가 집념을 불태워서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예술의 분야와 상통하는 측면에 있어서 오늘 예술이 뜬다고 볼 수도 있고, 판점이라면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성적이고 너무 욱하는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그르치면 아주 이를 그르치는 그런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최준식의 이 조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름대로 잘 생각해보고, 받아들일 만한 것은 잘 받아들여서 한국인을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하는데 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성형과 정영기였습니다.